네, 반갑습니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회원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경제공황과 계급투쟁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엔이 이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세계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내놓는 등 이 세계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곳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강제 휴직이라던가 해고, 감원 같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정치적 분석과 노동자 운동 그리고 좌파들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발제자를 모시고 관련한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께서 오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손이라도 들어올까요? 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노동자연대 회원 김지윤입니다. 저희가 이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의 토론만큼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가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생생하고 활력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요, 실시간 채팅을 이용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전화 발언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연사분들 두 분의 발제가 모두 끝이 나고 나면요, 실시간 채팅방을 이용해서 질문과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내 목소리로, 육성으로 좀 발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아래 더보기란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이용하셔서 전화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생한 토론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발제를 청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최일붕 운영위원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예, 흔히들 이중의 위기를 말합니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아우르는 말이죠. 그러나 그 두 위기를 각각 따로 다룬다면 그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묘사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는 생물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라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다룬다는 말이죠. 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둘 다 자본주의가 원인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에서 비롯한 것이죠. 이 점은 오늘 발제에서는 저는 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의 그 활력 저하와 부진은 조금 길게 보면 1970년대 초 이래로 지난 반세기 동안, 짧게 보면 2008년 이래로 지난 12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그 경제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새로 악화되는 것이 현재의 그 경제 위기인 거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팬데믹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좀 얘기해야겠습니다. 경제 위기처럼 이런 세계적 유행병도 자본주의 바깥에서 다가온 재난이 아닙니다. 팬데믹도 자본주의 내적인 요인들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본주의 산업이 되어버린 농축산업, 즉 공정화된 농장 생산과 그리고 자본주의 대기업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한 것, 자원을 얻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토지를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었고, 그 권력 문제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었고 하는 그런 등의 문제로 이 자본주의 기업들과 국가들이 야생동물 서식지를 침탈을 한 것, 그리고 거기서 야생동물들이 도망을 쳐서 완전히 그 좁디 좁은 공장 대생산 비슷하게 그렇게 그 닭이나 돼지 등을 생산하는 비좁은 더럽고 그런 곳하고 연결이 서로 만나면서, 그래서 이런 이 바이러스, 동물에서 인간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인간에서 인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병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중의 위기는 모두 자본주의에서 비롯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위기, 곧 자본주의의 위기이자 혼란인 것입니다. 둘이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한 결과들이라는 점을 놓치면 전염병 위기를 반자본주의적 전망 속으로 통합시키지 못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죠. 이것이 그 정의당 지도부와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동계의 공식적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문재인 정부 및 여당과 차별화하지 못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이럭저럭 잘 대처하고 있다는 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까지 선회를, 행정조치를 하면서 선회를 했을 때 또 그것도 지지를 했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이 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그 사용자가, 우리들의 보스가 우리들을 자르려고 그러고 또는 우리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려고 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자,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바이러스, 전염병이 자본주의 체제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상정을 해갖고 그렇긴 하죠, 뭐 이렇게 하면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아니 그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한 거예요. 당신들이 혜택을 입고 거기서 이윤을 득을 얻고 그리고 당신들이 지키려고 하고 당신들의 그 사업이 그 메커니즘의 일부인 그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만들어낸 것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우리를 자르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급진 좌파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도처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건 자본주의 체제 바깥에서 온 어떤 생물학적인 혼란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데올로기적 그런 투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가 뭐 이 대처를 잘했냐 그거에 대해서 이 김오란 예방의학 전문가이시고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신 그런 분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그 대처는 사실 50점밖에 안 된다. 근데 다른 나라 정부가 30점밖에 안 되는 그런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굉장한 것처럼 잘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거죠. 따라서 정의당이나 민주노총 지도자들, 노동계 지도자들은 정부에 대해서 날카롭게,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그리고 좌파적으로 차별화를 시켰었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잡고 자신들은 더 밀려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상황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중의 위기가 사실 자본주의라는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팬데믹이 경제 위기를 재촉하고 악화시킨다는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엄습 전에 이미 경제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이 점은 노동자연대 신문이 번역해서 소개한 마르크시스트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의 글에서 잘 다뤄지고 있죠. 그러나 전염병의 팬데믹 유행은 경제 위기를 앞당기고 급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점, 즉 경제 위기가 팬데믹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긴박해졌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나머지 우리는 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령 기본소득에 대한 혁명적 좌파 입장에서의 그 비판, 거부를 잠시 접고 재난기본소득, 이 특별한 시기에 한정해서 재난기본소득은 당면 요구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많은 좌파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그는 이 현 상황에 아주 긴박성, 절박성을 통감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팬데믹 그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자아내는 그 고통을
기본소득이 끝내지 못한다고 지적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논의가 흘러간 결과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기본소득이 임금 보조금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자칫 기업주의 부담이 줄고 노동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임금 인하 압박을 받고 오히려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심지어 공공 서비스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 민주당 정치인 이재명과 기본소득당이 대표하는 그 기본소득보다는 또마 피케티가 제안하는 누진적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재확립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 상황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보기 드물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공황, 즉 패닉 상황입니다. 현 위기가 2008년 경제위기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복지에 기대하는 처지가 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타기 위해 늘어선 줄이 매우 길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실업자, 취약계층, 그리고 영세 소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시기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사실 소자영업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그런 노동계급 부문입니다. 과거에 좀 옛날식 용어로 얘기하면은 세미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렸었던 그런 계층인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확장이 되면 노동자들로서 이렇게 노동시장으로 편입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은 그렇게 불안정한 그런 노동자들보다도 처지가 악화된 하층 중간계급 사람처럼 돼갖고 하는 그런 아주 모호한 처지에 있게 되는데요. 아주 살기는 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위해서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을 우리는 지지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 기본소득을 내놓는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그런 주장을 우리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심각하게 이를 데 없는 현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실용적 방편일 뿐이죠.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경제 위기를 가속시키고 경제의 추락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이제는 역으로 바로 세 번째 측면인데요. 경제 위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가 악화되면 기업들은 시장에서 더 한층 경쟁 압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 공중보고는 이른바 경제적 고려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윤 경쟁은 기업인들뿐 아니라 정부 관료, 주류 정치인, 주류 언론인들 모두 다 한통속으로 기업 수익성과 착취율 증대를 막 지지하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나 트럼프나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등 거의 모든 정부 수반들이 이제 경제활동으로 복귀해달라 하고 그렇게 일찍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만하면 감염증에 잘 대처한 거다 하면서 현실 안주적이고 자기만족적인 태도를 보였었죠. 그랬다가 사태가 위태롭게 돌아가는 듯하자 갑자기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확 돌아서는 것으로 황급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하향식, 그러다가 또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러는데, 요번에 2주 뒤면은 또 경제 활동으로 복귀를 더 해야 한다. 그거 전이라도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또 고려를 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또 띄우고 있는 것도 자본주의의 축적과 경쟁의 논리 자체가 자꾸 자본주의 시스템의 수반 지도자들을 그런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다른 나라 정부들처럼 됐어 하고 옛날 사스나 메르스처럼 아주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니네 해갖고 갑자기 행정주의, 권위주의적 행정 조치로 확 돌아서고 있는데, 가령 집 주소와 직장명 등 확진자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세부 정보들을 담아가지고 그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조치에는 인용하자면 세계도 놀랐다라고 그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향식 권위주의가 쉽게 먹힐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전염병 공포를 이용해서 신천지라는 그 종말론적 소종파를 속죄양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신천지는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를 포함해서 한국 그리스도교 전체가 경계하고 증오하는 젊고 활발한 그 비정통적인 이른바 그쪽 용어로는 이단적인 종파인데, 그런데다가 그 종파의 지도자들이 박근혜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어 갖고 마녀 사냥 대상으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그래서 이 심상정 대표도 신천지 주요 직분자들에 대한 그 강제 조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마녀 사냥을 지지했습니다. 지난주 온라인 토론회에서 신천지에 대한 강경 대응이 감염 원인이나 경로의 그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불가피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불가피란 말은 이 선택과는 대조되는 말이죠. 정부가 그 신천지 대구 집회에 참석자들을 전수조사해서 그들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을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겁먹여가면서, 그리고 그 종파를 무슨 사악한 자들의 집단처럼 묘사를 해가지고 국민에게 그 도덕적 공포를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서 그 종파 그 교인들에게 심지어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행위는 불가피한 게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정부의 선택이었고 사악한 선택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그 희생자들을 비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말이죠. 정부와 언론, 주류 교회 등의 그 마녀 사냥 때문에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가정과 직장에서 구타 등 몹시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아주 급증했죠. 정읍의 한 여신도는 남편한테 구타당하고 막 그랬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막 괴롭혀고 그래서 투신 자살을 한 일이 있었죠. 일반으로 말해서 지배자들의 마녀 사냥은 노동계급 대중을 서로 이간시키고 서로 혐오하게 만들고 하향식 권위주의에 순응하고 사기 저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지배자들은 위기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서 마녀 사냥하느라고 그렇게 분주한 것이죠. 지금까지 경제위기가 전염병 유행을 악화시키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공중보건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의 논리와 지배자들의 우선순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네 번째, 이 경제위기와 전염병 유행으로 노동계급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 계급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동자연대 신문은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일찍부터 아주 독보적인 공언을 했죠. 자,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 일반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은 부자들보다는 노동계급 사람들이죠. 부자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개인주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반면에 많은 노동자들은 직장 생활을, 이렇게 밀집된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를 두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자가격리를 할 형편도 못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또는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갖고 병세가 급작스럽게 악화되거나 심지어 치명적이 될 그런 위험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 면적 면에서도 계급은 차이를 만들죠. 흔히 부자들은 널찍한 주거 공간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노동자 가족은 집안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흔하죠. 마지막으로 5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의 저항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듯이 기업인들과 정부 관료들, 주류 정치인들은 심각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전염병 유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쟁적 축적이라는 그 자본주의의 지상 명령 때문이죠. 계속 자본들 사이에서의 경쟁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계속 신규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을 해야 하는 그들의 처지, 그런 것이 바로 그들은 한시라도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반면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와 전염병 감염의 이런 이중의 고통과 위험을 짊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저항해야 한다고 느끼죠. 어떤 때는 저항해야 한다고 느껴도 싸울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이 없어갖고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노동운동이 조금 덜 투쟁적인 그런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영국 그런 노동자들도 파업을 포함해서 실제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주류 정치인들은 총선을 앞두고 조직 노동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좀 조심하는 모양새이죠. 가령 이제 이 영국 같은 데서는 공공시설 같은 데를 처음에 그냥 그대로 돌리려고 한 거를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거를 얼마 안 앞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정부가 그런 구민회관이라던가 공공도서관이라던가 각종 공공시설 같은 걸 미리부터 차단을 문을 닫는다던가 여러 가지 또 양보 조처를 좀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격하게 아직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일어나긴 했지만 그런 선거 때문에 조금 양보한 것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 그 노동계의 이 공식 지도부들은 괜찮은 요구들을 내놓기는 했어도 실제로 싸움을 조직하기는 피하고 있는 거죠. 총선까지 기다리자는 그런 건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총선 전에도 급격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보건 상황과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총선 며칠 정도만 지나면은 사용자들과 정부가 공격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그런 양보나 타협할 태세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을 무장해제시키는 효과를 내어서 막상 저항을 해야 할 때 준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정부와 대화하고 타협하려 하지 말고 선거 전에라도 싸우라고 촉구를 해야 합니다. 가령 지난번에 집회 같은 거 이런 거 문제 있었을 때 박원순의 그 집회 금지 조처 이런 것을 지지한다던가 그랬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이데이 행사를 치르느냐 마느냐 가지고 그 민주노총 안에서는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치러야 합니다. 치러야 하고, 그렇게 그 5개에서 그렇게 많은 감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오히려 거리도 한 얼마씩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수만 명이 집회를 한다면 훨씬 더 그렇게 널찍이 광범한 그런 그 대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를 향해서 행진을 하고, 비록 마스크 벗고 구호를 외쳐서 그렇게 침이 튀거나 그러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큰 행렬을 가지고 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저항의 자세를 보여줘야 하고, 그런 점에서 바로 혁명적 좌파의 몫이 그런 요구들을 내놓고 그런 요구들을 주장하고 설득하고 싸워야 한다고, 싸울 수 있고 그런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네, 최일붕 운영위원의 아주 힘있는 발제 잘 들어보았고요. 그럼 이어서 김하영 조직노동자 운동팀장의 발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동지들 오랜만입니다.
김하영 조직노동자운동 팀장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자본주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자본주의 체제와 무관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전염병 대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생물학자 롭 월리스 등이 지적하듯이 공장식 축산업 그리고 자본의 살림파괴가 계속 새로운 전염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자신이 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의료체계의 약화로 전염병 대처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제약회사들은 이윤만 쫓으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마스크 공급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관리자인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입니다. 다른 나라 정부들이 너무 못해서 상대적으로 잘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일 뿐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철저하게 자본의 우선순위를 반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일정 성공했다면서 그 대응 방식이 세계적인 칭찬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신천지 마녀 사냥을 동반한 권위주의적 통제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모순이 매우 많은 조처였습니다. 감염 경로 추적, 진단검사, 외출 제한 이런 것들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지금 같은 한심한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그런 조처입니다. 그러나 설득과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지속적인 효과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조처들을 동원하는 한편으로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물리적 거리두기와 안전이 순전히 사장들의 손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파도 잘릴까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그런 사례였죠.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사진 나가고 있나요? 지금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인데요. 이 왼쪽이 한국의 신도림역 내리기 직전에 혼잡한 광경이고요. 오른쪽이 런던 지하철 모습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두 번째는 가까이 붙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콜센터 노동자들의 그 모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모습인데요. 위의 사진은 칸막이를 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는 모습이고 그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노동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서 서로 몸을 맞대면서 식사 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곳에서조차 문재인 정부는 공장 가동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만도 5만 명이 넘는 구미 산업단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가동을 지속했죠.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물리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방침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봉쇄 방침을 해제한다는 뜻으로 미국이나 영국 정부가 초기에 취했던 안일한 대응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업들의 불안정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려는 조치인데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략 전환을 위해서 지금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명보다 기업 이윤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전환 시도에 분명하게 반대를 해야만 합니다.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수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그런 듯한데요. 지난 화요일 날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문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을 모범적인 대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인 3월 26일에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코로나19 대응 정책 워크숍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정상적 사회생활로의 연착륙 전략을 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지적은 하면서도 그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은 집회 연기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 혁명적 좌파는 지배계급의 안일한 대응에도 반대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령 물리적 거리두기가 질병의 전파를 늦추는 데 중요하지만 지원이 아니라 정치적 억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신천지 마녀 사냥이나 집회 금지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의당은 이 두 문제, 즉 신천지 마녀 사냥과 집회 금지에서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그 태도였고 이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지 우익 집회만 금지한 게 아니라 문중원 투쟁 농성과 학교 비정규직 기자회견 등을 해산시키거나 또 사진 채증을 통해서 그 탄압을 하겠다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특히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에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기업들의 사업 정상화와 이윤 보장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보 진영과 노동운동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순응한 데는 전염병 위기에 노사와 계급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코로나 유행의 초기 국면 때 여야 정쟁을 중단하고 협력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한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가 계급과 계층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려서 공격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외국 사례를 보면은 고위 정치인 등 지배계급 구성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례를 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유행 위기가 미치는 영향은 계급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쾌적한 주택이 있고 부릴 사람도 많은 부유층에게 자가격리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급식이 끊긴 노숙인들, 생계가 막막해진 취약계층, 그리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일하는 여성, 그리고 무급휴직으로 임금을 못 받게 된 노동자들은 코로나 대유행 위기의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받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코로나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요. 간병 노동자들은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많은 노동자들은 계속 대규모 일터에 가서 강도 높게 일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데요. 가령 현대자동차 사측은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라는 빌미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일해야 되는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인 물리적 거리두기는 대부분 그림의 떡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리고 또 많은 노동자들은 지금 무급휴직과 정리해고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상담 사례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무급휴직과 휴업 통보 같은 것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해고와 권고사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 죽겠다, 또는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그게 그거다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대유행 위기는 계급,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가 계급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점점 드러나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분노가 증대할 때 그런 것을 무마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더욱 첨예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노동 계급이 받을 충격이 크다는 점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욱 중요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 그리고 개혁주의자들, 그리고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은 코로나 대유행 위기를 사회적 대화로 극복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구미 산업단지를 방문한 문재인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써가면서 노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정부를 측면 지원하면서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8일 날 청와대에 초대받은 김명한 위원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 연기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해 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의당도 사회적 대화를 적극 미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박창진 비례후보는 노사 간 대타협을 통한 고통 분담을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정세가 정부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왜 그런 국면이 됐는가는 최일봉 동지가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런 국면이어서 개혁의 동력을 갖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직접 지원을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서 이런 기대감을 더 갖게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전례 없는 소득 지원은 현재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위기가 하도 심각한 나머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내키지 않는 방법을 어쩔 수 없이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경제 위기로 공격이 예고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투쟁으로 그런 조건을 방어하는 조처들을 더 밀어붙여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뒤늦고 미미하게 짝이 없습니다. 기업 살리기 긴급 자금에는 아주 빠르게 100조 원을 신속하게 결정했던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에는 고작 7조 1000억 원을 쓰는데 그쳤던 것이죠. 이것만 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노동자 살리기가 아니라 기업 구제에 있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게다가 지금 사용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서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그리고 쉬운 해고를 비롯한 노동계약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과 장차관급 급여 삭감 쇼를 통해서 기업들이 노동자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구실이나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요구를 받게 될지 너무 뻔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은 노동자들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자들의 대응에 노동계급의 저항으로 맞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노동계급의 조건을 방어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갈 잠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서 비필수 사업장을 폐쇄시켰습니다. 노동운동이 약한 미국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도 비공인 파업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뤄냈죠. 그리고 또 필수 사업장 노동자들은 항의행동으로 안전조치들을 얻어내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코로나 위기의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건 방어를 위해서 그런 요구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월 말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행동에 나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 노동자연대가 보도했던 것처럼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 지회 노동자들은 단호하게 항만봉쇄 투쟁을 해서 자신들의 조건 방어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금 바이러스에 맞서서 노사가 힘을 합치자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정부와 사용자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로부터 보통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응을 좀 요약하면서 제 발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급 문제를 제기를 해야만 합니다. 즉 필수 인력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계급과 취약계층을 경제적 타격에서 보호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자연대와 국제사회주의 경향은 이런 요구들을 정리해서 이미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동지들이 보셨을 텐데요. 글씨가 작아서 여기서 다 그것을 일일이 보기는 힘드실 텐데 핵심적인 것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와 필수품 제공의 자원을 재분배하라. 그리고 필수 인력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라. 비필수 업무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그리고 재난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군비 지출 삭감으로 재원 마련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속재양 삼기와 정치적 억압 반대 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초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저항에 나선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연대를 확대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적 대응의 중요성을 저는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과 자본주의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본주의 문제점과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바이러스 자체의 엄청난 전파력과 살상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를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질병 문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혁명적 좌파들의 몫이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는 혁명적 좌파에게 요구되는 구실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박수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두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방금 김하영 팀장께서 소개해주신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과 국제사회주의자 경향의 성명은요, 노동자연대 신문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실시간 채팅방이요 활짝 열렸고요. 참가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과 의견 활발하게 남겨주시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전화 발언 요청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문과 제가 의견 등을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런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도 나도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 신청을 해주시면 발언을 통해서 기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이 설비의 한계상 모든 질문과 의견 이런 부분들을 채팅창 내용을요 두 발제자분들은 보실 수가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내용을 소개해서 토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동안요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바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노동자연대 회원이고요. 이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이 지금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 발언 신청을 했고요. 지금 그 이란과 북한과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미국이 부과한 제재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데서는 지금 확진자가 5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3천 명이 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금 제재 때문에 그 의약품이라든지 식료품들이 들어가질 못하거나 아니면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북한 정부가 지금까지는 그 북한에는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북한에서도 의료물품이 지금 반입이 되려면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 매번 그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 미국이 주도해온 그 경제 제재 때문에 이미 의료 체계가 상당히 굉장히 그 엉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이 나라 그 주민들이 입을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클 것이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그 인도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이들 나라에 대해서 정말 냉혹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란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청을 했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지금 제재를 강화를 했고,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이란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내가지고 한국에 그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름이 넘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면서 보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이게 진짜 대량 살상 행위가 아니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동안 이 미국과 서방 정부들이 인권 운운하면서 막 해왔던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 하는 거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게 한 나라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은 이게 이웃 나라로 번지고 또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 대한 지금 제재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제재가 범죄고 즉각 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에 협력을 하지 말고 즉시 이들 나라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본주의가 감염병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제국주의적인 경쟁과 압박 때문에 그에 대한 이 감염병에 대한 대처도 매우 어렵게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박수도 쳐주고 계시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발언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전화 연결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실시간 채팅방 이용할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과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전화 발언을 듣는 동안 또 다른 전화 신청자가 또 계셔서요. 저희가 좀 곧장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은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지난 토론과 마찬가지로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무급휴직 중인 학원 노동자 분이라고 밝히신 분도 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또 남겨주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전화 신청해주신 분, 네, 저한테 지금 연결해주시면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소개 후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동부 일지회 회원이고, 그 노동자연대 신문사 기자인 정선영입니다. 네, 저는 지금 경제 위기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해고 사태가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실업자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주 토론회 때 이정구 동지가 이제 3월 셋째 주 미국의 실업자 수가 330만 명 정도가 실업 신청을 신규로 했다고 했었는데, 지금 3월 넷째 주 통계가 오늘 나왔는데 660만 명이 지금 실업 급여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총 1,000만 명이 지금 신청을 한 것이고, 불과 2주 만에 미국의 실업률이 10%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고, 1930년 대공황 때 실업률이 30%였는데 그거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 수준은 아니지만 해고 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에 40%를 이제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고, 일단 희망퇴직을 받은 다음에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는 50명을 해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되게 우리가 좀 이 상황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정부는 지금 기업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00조 원에 달하는 그 기업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기업들은 이런 지원을 받고 또 노동자 해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업에도 정부가 수십억 원을 그 지원하겠다고 이미 했어요. 그리고 병원 쪽에도 그 상당히 많은 돈을 지난 추경에서 제일 크게 배정된 게 병원 쪽의 수익 보전이었거든요. 그런 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받고 지금 노동자를 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코로나 사태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기존에 이제 위기를 겪고 있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1조 원을 지원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그 3월 30일에 그 3월 말에 두산중공업은 700명을 희망퇴직을 받아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결국 노동자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지원은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것이고 기업들은 이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를 지금 해고하고 착취를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업도 지원하고 노동자도 지원하라 이런 식의 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해고가 없는 기업 지원을 하라 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것은 그 노동자도 지원하고 기업도 지원하라 하는 걸 절충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주와 노동자들의 입장은 대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노동자들의 입장의 편을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해고 사태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니라면 벌어질 이유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 감염병이 벌어졌을 때 이런 그것 때문에 보건안전 위기까지 겪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해고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일이고 이런 일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면 벌어질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자본주의에 맞서는 반자본주의적인 전망을 분명하게 가지면서 그 노동자 투쟁을 전진시키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온라인 회원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채팅을 이용해서 발언과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좀 전화 발언을 많이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발언 신청을 이렇게 전화 연결 신청을 해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좀 연결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 신청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곧장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일 지금 해고 문제랑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발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채팅방을 통해서 접수된 질문이 있어서요.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눈앞입니다. 기성 정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계급적 관점을 견지하는 정치 세력은 하나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채팅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또 총선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또 경제공황 상황에서 치러지는 또 총선이다 보니까 관련한 관심사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전화 연결이 되면은 곧장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네,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전화 신청해 주신 분 통해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토론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좀 발언 시간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제한을 둔다는 점, 3분 동안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게 대신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네, 바로 발언해 주실까요? 네, 저는 김종환이고요. 네, 먼저 문재인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는 것에 좀 기가 막혀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병원을 국유화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까? 뉴스에 예전에 대구에서 왔다는 한 할머니가 일산 백병원인가 거기 자기 대구 사태 숨긴 적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엄청난 지탄에 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이제 병원들에 갔다가 대구에서 왔다는 걸 밝히니까 이제 진료 거부당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던데 저는 그 파트너 암투병하면서 진료 거부라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알겠더라고 환자 입장에서는. 또 저는 그 할머니에 대한 비난이 쇄도할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오히려 민간 병원이 진료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민간 병원들을 강제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게 다름 아닌 병원 국유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사실상 환자가 알아서 대구에 서울까지 와서 그것도 거짓말해가면서 하고 한 게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암 환자 커뮤니티에 있는데 보니까 수명이 한 달밖에 보통 남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가는데 그 환자들더러 이제 병실 부족하니까 나가랬다 하더라고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지켜봤던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 잘했다는 게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려던 건 아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좀 얘기를 들은 영국의 한 동지가 말해준 게 영국 지배자들이 고민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금은 약간 뭐 작업장 폐쇄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까지 확진자가 늘도록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서 자기들끼리 지금 고민 중이래요. 왜냐하면 공장을 재가동해야 되니까 어느 선까지는 확진자가 늘어도 다시 줄일 수 있다라는 식의 사람들 목숨을 건 도박을 지금 그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요. 영국에서는 지배자들이 바이러스 확진 검사보다 이미 걸린 사람이 면역이 있나 없나에 더 검색이 급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충분히 긁어 모아서 다시 경제를 가동시킨다 이거죠. 전형적으로 자본을 우선하는 공장 가동, 즉 작업장 가동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영국 지배자들이 되게 계획 중이라고 하는 게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제자 최일봉 동지가 메이데이 집회 해야 한다는 걸 지지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밝게 강조됐던 경제 위기와 결합되어 있다는 분석은 바꿔 말하면 이게 우리가 몇 주 바짝 버틴다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이미 이제 외국 또 이제 해외 동지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난리 중에 노조 활동가가 자기네 조합원들 이제 만나고 하는 것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외출 금지를 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는 단협 파기되기도 했고 또 오늘 뉴스로 본 건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 필리핀에서는 뭐 사살 협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단지 몇 주 버틴다고 끝날 게 아니라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 듣게 된 한 가지 고무적인 소식은 대규모 짧게 전해주실까요? 네네. 마지막입니다. 영국에서는 대규모 집회는 아니지만 같은 시기를 정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나와서 보건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거리 박수치기 캠페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향후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영국에서의 고무적 소식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보니까 철도 노동자들도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거리에서 차량 앞에 이제 팻말 같은 걸 붙이고서 이렇게 막 경적도 울리고 차량 행진을 하면서 인력 충원 문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세계적으로도 또 한국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요. 질문은 아니고요.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전화로 발언을 신청해 주신 분의 발언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학생 청소년 박민영입니다. 최근 정부의 계약 연기와 너무도 무책임한 대처가 학업 격차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 격차를 키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로구같이 빈곤한 구는 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서 교육 기회가 줄어든 반면에 강남 학생들은 비싼 과외 또 학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학력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교육 관련한 대처에 분노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또 오늘 제가 전화 발언 신청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많이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일단은 전화 발언을 먼저 듣고요. 또 채팅방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발언 해주실까요? 네. 저는 노동자연대 활동원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두 연사분께서 이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대위기가 결합된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저항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신 점을 적극 지지하면서 몇 가지 좀 현재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좀 전에 김하영 동지도 발제 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한 열흘 동안 광양항을 봉쇄하고 파업을 벌여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투쟁이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는,
일단 노동자들이 지금같이 심각한 위기, 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자들의 이윤에 타격을 주는 그런 단호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내는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물연대의 다른 지역의 또 노동자들이 하루지만 연대 파업에 나섰던 것이 상당한 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노동자들의 단호한 사용자들의 이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행동과 연대를 결합해서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막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우체국의 택배를 배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틈타서 사용자가 정부죠. 우정사업본부인 정부가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가뜩이나 저임금인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해서 이 노동자들이 5월에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위기가 심각해지고 노동자들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들이 한둘씩 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같은 좌파들이 또 주목해서 이런 투쟁들을 알리고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사회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철도 노동자들이 국토부 앞에서 수백 대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시위를 벌인 것처럼 이런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들을 연결하고 확대하는 게 가능하고 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적잖은 지도자들이 이런 경제 위기, 국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기층에서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한 이런 투쟁들을 발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감 있게 투쟁이 나서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좌파나 사회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이 이런 위기 시기에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어떤 힘을,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는지를 주목하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총선 전이든 특히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굉장히 더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와 공격이 강화될 것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을 포함해서 분명한 투쟁 태세를 노동운동 전반이 갖춰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네. 그래야만 투쟁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저항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노동자연대에서 주최하는 토론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 중 하나가 바로 활발한 청중 토론인데요. 저희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직접 오셔서 발언하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통해서 또 발언을 해주셔서 약간 보이는 라디오 같죠? 네, 음성을 통해서 발언을 좀 전해 듣고 있는데요. 발언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전화 연결이 됐으면 저한테 지금 직접 바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방에서 또 올라온 얘기들도 있어서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채팅방에서 보니까요. 코로나19 사태인 요즘에 집회를 위해서 조합원을 조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한 건설 노동자분의 질문이 이제 접수가 됐는데요. 아마 앞선 발언들을 통해서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곧장 전화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김어진 회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몇 가지 느낀 점을 좀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그동안 한국에 많은 소위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복지국가론이 얼마나 민낯은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거론되고 있었던 스웨덴 같은 경우가 지금 집단 감염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자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도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복지국가의 가 굉장히 허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채팅방에서 어떤 한 분이 김동규 회원이 제기하셨던 질문인 것 같은데 마치 이제 이주민이 내국인보다 더 그러니까 동등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질문은 이주민이 어쨌든 내국인보다는 더 우대받는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좀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노동자들 신문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마스크 지급을 못 받는다라던가 재난 기본소득에서 제외돼 있다거나 임준영 회원이 잘 폭로하셨지만 특히 제가 이제 그 마스크를 일부 이주민들을 난민들에게 보내는 일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시 반송돼서 왔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많이 해고되셔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위기에 직격탄을 맞는 노동계급의 일부고 또 천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학부모이기도 한데 굉장히 계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기사가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물론 뭐 삼시세끼 애들 밥 차려주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애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 뭐 의사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마스크를 매일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단 감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학부모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조마조마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예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왔던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위험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쉽게 지나는 감기와도 불과하던 거는 20-30년 전에 나왔던 의학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구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바이러스가 굉장히 영리하게 변종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 정보를 제대로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 분명한데 굉장히 좀 온라인 개회 2주 뒤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발제하셨던 최일봉 운영위원께서 메이데이 반드시 해야 된다. 굉장히 저는 진짜 통쾌했는데 2m 거리 유지하면서 우리가 널찍하게 행진하면 저는 되지 않나 진짜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지배자들이 우리의 노동에 의지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발언 좀 줄여주실까요? 여력이 자본주의 체제가 정말 허약하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저들에게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언을 하시면서 또 점점 고무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주 난민분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로서 또 한 명의 학부형으로서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전화 신청해주신 분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채팅방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같이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분께서 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서지은님의 질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유은혜 장관은 대학 입시, 내신 등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4월 말에는 등교 수업과 병행을 시사하고 후퇴하긴 했지만 어제 조희연 교육감은 4월 말 수능 전국 모의고사로 전국 고3 학생 등교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가정의 돌봄과 교육을 전가하는 거라 지원해주는 차원에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입시 굴레에 맞춰져 있다 보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온라인 수업도 교육 당국에 아무 지원 없이 준비되고 있어서 교사들의 어려움과 불만이 많습니다. 이때 교사들이 어떤 요구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현장 교사분의 질문이 있었고요.
네, 제가 좀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동안요, 발언 신청하신 분이 연결이 되어서 곧장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발언해 주실까요? 네, 저 노동자연대 회원 김인식입니다.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낯서네요. 네. 예,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위기를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인데, 그러나 제가 성인이 돼서 겪는 세 번째 전대미문의 위기입니다. 처음은 아닌 거죠. 사실 97년 IMF 위기가 터졌을 때도 당시에 다 전대미문의 위기고 미증유의 위기라고 그랬고, 2008년 경제공황이 터졌을 때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라면서 또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대미문의 위기 때마다 사실 지배자들의 대응은 결코 전대미문의는 아니었는데, 그들은 늘 그 당시 그때마다 국민적 단결,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IMF 위기 때도 금모으기 하자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헌혈을 하자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위기의 효과도 달랐고, 그 위기의 결과도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결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번의 위기를 보면서 또 한편 돌아봐야 될 것은, 그 각각의 위기 때마다 진보 세력의 또 대응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가령 97년 IMF 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 이 국민승리 21의 대선 후보였던 권영길 후보의 최초의 대응은 이 일어나라 코리아였습니다. 우리가 국민적으로 단결해서 대응하자라는 얘기가 했던 거죠. 물론 이 일어나라 코리아는 당시에 노동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또 반발을 사서, 왜냐하면 정례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슬로건이 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만을 샀던 거죠. 그리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2009년에 특히 이제 민주노동당은 이 민주당과의 국민연합을 위해서 이 경제위기 시기에 부도기업들에 대한 국유화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삼갔습니다. 가령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2009년 정거 파업을 했을 때 당시에 민주노동당은 이 정례구를 반대했지만 국유화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인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대응을 했던 거죠. 이번 위기 때도 정의당은 초기에 위기 대응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쟁을 중단하고 초단파적 대응을 하자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3월 초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그 민주당의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후부터는 좀 더 비판적이 된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았지만, 사실 늦다 보니까 그 비판 목소리가 멀리 가지도 않고 크게 들지도 않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 정치가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에게 투표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무비판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어쨌든 이번 위기는 흔히 개혁주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냐,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혁명적 정치가 좀 더 광범한 대중에게 과연 초점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전화 발언 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전화 발언을 통해서 듣는 동안에 또 채팅방에 참가하신 분들께서 이 질문과 또 이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고 계셔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메이데이 때 이제 수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텐데 여론의 문매를 맞거나 마녀 사냥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재현님께서 또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집회 참여는 매일 아침, 저녁, 또 아침, 저녁 출퇴근해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집회가 출퇴근보다 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간단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미술 수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세요. 2달 가까이 실업 상태라고 하시고요. 이민서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특수고용직인 저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5월을 기다리거나 총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아까 두 연사 모두께서 계급에 따라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피해가 미치는 그 정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또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발언 신청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는 부분들도 제가 최대한 열심히 반영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분이시네요. 한 의견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휴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뭘 할 수 있나 싶어서 맥이 빠지셨다고 해요. 이재영님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사회주의자로서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욕과 자신감이 다시 차오르는 걸 느끼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이제 위기에 맞서는 운동과 투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자신도 열심히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두 분 연사 모두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의견 남겨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소개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전화 신청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는 받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남겨주시고 질문도 주셨는데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때 또 의견 질문이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책 소개를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 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질문인데 제가 똑같은 걸 2번 봐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뻔했네요. 네, 그래서 교사분들도 같이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제가 책을 좀 소개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과 또 의견 남겨주신 것에 대한 또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나온 책이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한 신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이라는 책이고요. 아마 제 옆이랑 그리고 아래에서 책 소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조류 독감과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주요한 책 등을 쓴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죠. 마이크 데이비스 그리고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인 알렉스 캘리니코스 등이 저자로 참여한 책입니다. 또 보건의료 운동가들의 글도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읽으면 딱인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서 참가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라고 하죠. 이런 팬데믹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응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을 또 묵묵하게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과 오늘 얘기해 주신 질문들을 또 다음 그런 저희 활동의 토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연사분들이 좀 정리 발언을 통해서 나오신 의견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최일붕 연사 먼저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나? 네. 충분하게 시간 준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앞에 얘기한 시간은 제국주의가 코로나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지적을 이현주 씨가 하시면서 이란과 북한의 사례를 들었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그 제국주의적 제재를 중단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겠죠. 근데 그 이란과 북한 같은 사례만이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국들이 이제 굉장한 타격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인도가 그런 조처들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대응 조처들을 좀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조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알려진 그 사실은 스페인 독감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8년에 죽고 한 1년쯤 지나서 1년 조금 못 지나서 또 다시 찾아와 갖고 또 엄청나게 죽고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은 그 스페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란과 인도 그쪽에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상대적 빈국 아프리카라든가 남아시아 같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들의 사람들이 커다란 그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그거는 제국주의 그 선진국들이 그런 이 상대적 빈국의 사람들이 입국하는 것을 다 봉쇄하고 그들의 거기 살고 있거나 방문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성을 부릴 거예요. 이번에도 처음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동아시아인들이 한국인을 포함해서 처음에 막 그 테러 린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어요. 경제 위기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8년 위기가 결코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고 다시 한번 2008년에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던 위기가 다시 격화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929년 대공황이 찾아오고 10년 뒤쯤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뭐 제가 그러니까 지금 12년 됐으니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올해 일어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도 격화되고 그것은 그 갈등이 격화될 거는 불문가지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심지어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아주 엄중한 시기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거는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벌써 이미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아까 아마 정선생 동지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네. 하여튼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인데 그래서 이제 김하영 동지가 구조조정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예상하고 소책자를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토론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계급적 관점을 표현하는 총선 참여정당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계급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의식이 불균등하니까 계급적 관점이라는 말은 좀 뜻한 게 약간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 아마 계급의 이해관계를 아주 남김없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정당이란 뜻일 거고 그것은 바로 계급의식적 정당이라고 옛날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불렀고 전이라고도 불렀고 그건 바로 혁명적 좌파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뜻하는 건데요. 그런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나 또 그 혁명적까지는 안 될지라도 급진적 좌파들은 지금 굉장히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총선 참여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고요. 거기다가 또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경쟁심이 좀 많이 분출한다던가 종파주의가 많이 작용한다거나 분열주의가 작용한다거나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다지 그렇게 당면하게는 밝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열주의, 종파주의를 제쳐놓고 단결해서 싸워야 하는데, 강령적 단결이 아니라 너네 강령하고 우리 강령이 제일 비슷한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조직을 이렇게 거의 일상적으로 한번 연대를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제한된 쟁점들을 놓고 그런 아래로부터의 행동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진짜 공동 전선,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 구축하는 것, 그거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개학을 하면 아동들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동들이 이 가장 활발한 전파자라는 거예요. 감염 전파자. 그래서 뭐 집안의 어른들, 특히 노인들, 뭐 주변 지역사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활발하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떤 교사분이 4월 말에 개학을 하면 어떡할까요? 그랬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생각나는 거는 그 개학을 반대해야 한다. 그게 지금 거의 유일하게 강조가 돼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동도 보호해야겠지만 그 가정,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대량 감염이 나오는 일을 막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가 아까 이데올로기적 대응도 중요하다라고 김하영 동지가 지적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언제나 경제공황이 닥치면은 자본주의의 지배자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까지 겹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중의 위기가 닥쳐온 이 상황에서 그런 기존의 세계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 시작을 할 텐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본주의가 그동안에 열심히 그토록 열렬하게 해오던 신자유주의적인 조처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철회를 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면적인 국가자본주의로 갈 거라고 제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결코 사회주의적인 조치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지배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지배자들 자신도 또 인정을 하는 셈이구나, 자인하는 셈이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개입해서 진정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국가가 자본가들과 금융 채권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국유화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좀 기업이 회복이 되면은 또 그것을 갖다가 민간에게 또 민영화 시키고 뭐 하는 그런 따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들이 기업을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래로부터의 투쟁, 아래로부터의 활동, 아래로부터의 이 혁명, 자본주의적 국가에 맞선 그런 혁명적 활동,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인정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장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김하영 연사의 정리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저도 첫 보충 발언은 이현주 동지가 얘기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 때문에 코로나 대응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동시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북 사이에 코로나 위기가 한창인 동안에도 군사비를 계속 증액하고, 그리고 미사일 실험 같은 것을 하면서 군비 경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F-35를 들여와가지고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무기 자랑질을 해대고 있었고, 그에 맞서서 북한은
그것에 항의하는 미사일 실험 같은 것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낭비적인 일에 돈을 쓰지 말고 코로나 대응 같은 데 재원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코로나가 초래한 첨예화시킨 그 위기, 경제 위기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그런 재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협상도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데 터무니없는 인상을 해주면서 국내에 필요한 자원들을 낭비적인 데 사용하는 것을 규탄을 하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그 한 동지가 대구 동산병원의 50명 해고 사태에 대한 그 예를 하나 사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어저께인가 최근에 본 사례는, 그러니까 보도는 이 병원, 동산병원이 그 이 50명 해고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서려 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이 대구 동산병원이 코로나 대응 지정병원인데요. 이런 병원에 대해서조차 지금 경영에 위기가 있다고 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의 일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비난 여론이 있자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노동자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이유로 해서 정리해고라든지 무급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노동자들한테 고통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상황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그 여론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총선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정의당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정의당이 최근에 비례위성 정당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입장을 지킨 것은 좋은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하고의 차별을 긋기 위해서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보였던 태도를 반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바로 그 순간에조차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조국 사태 때 보였던 문제점에 약간 양상만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는 그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앞서도 제가 발제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집회 금지라든지 신천지 마녀 사냥에서 정부의 조처에 전혀 차별화를 하지 못함으로써 총선 지형 자체를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환 동지가 그 영국에서 공장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뭐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야 되냐, 뭐 걸렸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췄는지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한국도 완전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제 때 그 생활 방역으로 방침을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은 어떤 시점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왜 이런 정상화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어떤 수준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갖가지 논쟁을 촉발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양상이 개강을 둘러싼 것일 수 있죠. 그래서 그 학교를 4월 초에 원래 개강을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온라인 개강으로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교사들이 그 교사 자신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개강을 연기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 대신에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이런 온라인 강의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지방 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온라인 강의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처들이 필요할 때고요. 그리고 긴급 돌봄 같은 문제도 지금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일부 학교에서는 뭐 도시락 같은 거를 통해서 급식이 제공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전혀 급식도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노동계급의 부모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조건의 아이들을 내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요구들을 교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으로 임금을 전혀 보존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단결된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께서 집회 금지에 대해서 집회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조합원들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집회 나오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올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보다도 민주노총의 정치적 대응이 노동자들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면역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집회금지 조처를 포함해서 그 문재인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한 협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사노위에서도 한국노총과 그 정부 재계가 집회금지를 포함한 방역 방침에 대한 협조를 노사정 합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이 집회에 그 결집하는 데서 굉장한 그 마비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그 코로나 대응에 관한 입장에서 되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협조하는 이런 그 방침의 문제점을 우리가 먼저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그 양보할 수 있다는 그 입장을 밝힌 것도 집회 금지, 집회 연기 같은 그런 조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그 100만 원 재난 생계 소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측도 양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증세라든지 사회보험료 인상이라든지 코로나 사회연대 기금 조성을 위해서 민주노총 내에서 조직적인 논의를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위기에 아무 책임도 없는 노동자들이 그 대가를 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최일봉 동지도 지적했던 것처럼 코로나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자연재해니까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코로나도 그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고 기업주들을 비롯한 그 자본주의 운영자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은 이 위기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책임을 나눠줘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그 상층 지도자들은 정규직의 양보가 노동자들 전체에는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격을 당하면 비정규직도 처지가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여져 왔던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런 양보 논리를 가지고는 노동자들이 코로나와 경제 위기라는 이런 이중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조건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하고 타협하지 말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동원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실마리를 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회뿐만 아니라 사실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힘은 조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에 많이 따닥따닥 붙여서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럼 조업을 중단해가지고 파업을 해서 노동자들을 다 흩어놓는 방식으로 노동자들 고유의 힘을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그리고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정부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마비시키지 말고 지금의 위기에 맞서서 계급적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만이 노동자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요구들을 어떻게 내세워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시에 자본주의가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폭로하면서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해서 선전하고 조직하는 그런 기회로도 지금의 시기를 맞이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연사분의 정말 힘있는 정리 발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두 연사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양보, 또 고통전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무장해제되지 않고 저항에 나설 자신감을 갖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추천드린 신간뿐만이 아니라 최신의 논의를 담은 노동자연대 신문도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연사와 그리고 모니터 앞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